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200~300만 명이 여전히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2004년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17명이 결핵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영국은 6명, 미국은 인구 100만 명당 3명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 명당 무려 6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20, 30대 사망률이 높아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적으로 미라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결핵과 같은 고질적 질병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데 이 미라 연구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결핵은 항생제만 먹으면 완치되는 병이었다. 그러나 현재 마산 결핵병원 환자 중 50% 이상은 현존하는 항생제로는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 결핵 환자다. 제가 생각에 약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2차 약에서 한번 재발을 했고, 그 2차 약제에서 내성이 보인 뒤로 그때부터 계속 재발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약이 완전하게 이렇게 치료를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살부터 10년을 꼬박 병원에서 보낸 동우 씨. 언제 태어날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의 공포다. 이 병원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 주위에서 저처럼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렇게 살 빠지고 기침하고 이렇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나도 혹시 혹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결핵 환자들이 100%에 가까운 완치율을 보이는 반면 다제내성 환자들의 치료율은 50%에 불과하다. 문제는 다제내성 결핵에 걸린 환자 수가 매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에 다제내성 결핵, 이게 전염력이 아주 강력해서 처음 결핵에 걸렸는데 다제내성 결핵 환자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 평생 처음 결핵에 걸렸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결핵 약만 먹으면 난다고 생각했죠. 지금 결핵은 다르다는 겁니다. 결핵이 새로운 옷을 입고 변신을 했어요. 기존의 치료법에 저항하는 소위 다제내성 결핵이 생겼다는 건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점점점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계 수치상 이게 증가하는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결핵 치료용 항생제인 아이나와 리판핀. 이 두 가지 약에 내성이 생기면 치료가 힘들어지는데 이런 환자들을 다제내성 결핵 환자라고 한다. 다제내성 결핵균은 불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돌연변이성 세균이다. 환자가 약 먹기를 게을리한 틈을 타서 살아남은 결핵균이 항생제에 저항하는 내성을 갖게 된 것이다. 결핵균은 아주 똑똑한 균입니다. 역사가 7,000년, 8,00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미래 화성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핵균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새로운 환경이 생기면은 그거를 지금까지 잘 이겨왔어요. 새로운 약이 나오면 또 결핵균은 그 새로운 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변이를 일으킬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돌연변이성 결핵균을 완전히 퇴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데 몇 년 전 헤리티지 재단의 고고학 연구소는 결핵균 퇴치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찾아냈다. 기원전 7, 8천 년 전의 유골에서 결핵균을 발견한 것이다. 보시다시피 엉덩이뼈 부분이 결핵으로 크게 손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세한 기포처럼 보이는 것이 결핵의 흔적이다. 표면이 울퉁불퉁한 바로 이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뼈를 보시면 표면이 상당히 거칠고 뼈가 새로 생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상적인 엉덩이 뼈는 매끄럽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는 바로 결핵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질병의 역사. 이러한 고대 결핵균 발견이 어떻게 결핵균 퇴치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다제내성 결핵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국제전염질병연구센터. 핵심 연구원 중 한 사람인 도너휴 박사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제내성 결핵에 접근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결핵에 걸린 중세 미라의 유골을 연구하는 것이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다제내성 결핵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으로 만들어진 돌연 변이종이다. 도너휴 박사가 항생제 개발 이전인 중세 미라 연구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항생제가 나오기 전에 결핵균 종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항생제 때문에 결핵균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 수 있고 그동안의 결핵균의 진화 과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도너휴 박사는 요즘 중세 미라에서 나온 결핵균의 DNA 서열을 밝히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결핵균의 특성과 진화 과정을 알아야 새로운 결핵균의 등장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의 질병을 알아보면 그 질병들이 현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대로 알면 오늘날 새로운 질병들이 앞으로 또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라 연구를 통해 대비할 수 있는 질병은 결핵뿐만이 아니다. 미 육군 병리학연구소는 130여 년 전에 인간 세포를 보관하고 있을 정도로 질병의 과거사 연구에 큰 관심을 가져온 곳이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도 미라와 관련된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그것은 바로 1918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었다. 스페인 독감은 당시 유럽은 물론 아시아까지 퍼질 정도로 심각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는 5천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죽였지만 바이러스 샘플이 없어서 연구도 불가능했고 따라서 알려진 바도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선 스페인 독감의 악몽도 바이러스의 존재도 점차 잊혀져 갔다. 그러나 80년이 지난 뒤 스페인 독감의 정체를 밝히려는 시도가 시작됐다. 그 주인공은 바로 요한 홀틴 박사. 1951년부터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를 추적하던 그는 1997년 마침내 알래스카에서 스페인 독감 희생자의 유골 조직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 40여 년에 걸친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이 상자 안에는 손톱보다도 작은 생체 조직이 들어있는데요. 스페인 독감 희생자를 부검한 폐 조직입니다. 알데히드에 고정시켜 파라핀 왁스에 넣어 보관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신장 조직이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조직들인데 아주 제한된 소수의 자료들이지요. 그렇다면 바이러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홀틴 박사의 도움으로 확보한 폐조직은 바이러스 재생 기술을 갖고 있는 피터 팔레스 교수팀에게 넘겨졌다.